대부분 실질은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 형식은 따로 주거하는 것으로 갖췄을 텐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 세무를 도와주는 여자 세도녀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은데 자녀가 돈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기에는 증여세가 걱정되시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전세 계약입니다. 부모가 소유 및 거주하던 집을 자녀가 매수하면서 집 소유주가 자녀로 바뀜과 동시에 부모가 전세 세입자로 되거나 자녀가 새로 매수하는 집에 부모님이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동네 입지가 좋아진다든지 뭔가 호재가 기대되면 팔기보다는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에게 전세 끼고 넘기면 문제 없겠지? 보증금 끼면 매매가액 맞는데 설마 국세청에서 조사하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 조사 사례도 있고 추징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전세 계약을 한다고 무조건 다 추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을 가정해서 실질인 증여를 숨기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역시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서 국세청이 어떤 논리로 과세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전세 계약 후 동거를 하는가입니다. 주택 매수 후 가족 간 전세 계약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 집에 독립적으로 주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내가 세입자와 같이 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만약 내가 부득이 세입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세입자에게 내가 주거하는 공간만큼의 전세 보증금을 주던지 일부 월세를 내야 말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 받아둔 상태에서 내가 다시 몸만 들어가 무상으로 같이 주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집에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준 전세 보증금으로 내 명의 집 잔금을 치른 것이라면 가장 의심되는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부모님에게 실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자녀에게 있는가를 가장 먼저 조사합니다.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증여받아 집을 산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 전세 계약 시는 보증금 반환 계획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전세 계약 후 동거를 하는가를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실질은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등 형식은 따로 주거하는 것으로 갖췄을 텐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조사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실제 따로 산다면 자녀가 주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던지 보증금을 지급했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및 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지 객관적 금융 증빙을 조사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완전 남인 다른 가족과 자녀가 같이 산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타인과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의심의 정황이 됩니다. 두 번째 조사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검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1년치를 뒤져보면 그 사람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주말 등 출근 안 하는 날에 반복적 결제가 주로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국세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마트와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 결제 내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인지 전세 계약한 부모 거주지 인근인지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심한 경우는 택시비 결제 내역으로 택시 이동 거리를 역산하여 출발지와 형식상 주거지 거리를 비교해보는 조사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조사 방법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우편물이 오는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보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다른 주소로 거주지를 해두었어도 우편은 실제 부모와 거주하는 곳으로 받고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후 가족 간 전세 계약이 있으면 국세청이 확인하는 두 번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의 주택 매수 자금과 부모 전세 보증금과의 연계성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매수할 때 대학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텐데요. 가족 간 전세 계약하는 경우는 자녀 돈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부모님 전세 보증금으로 치르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세청에서 이 부분도 매수 자금을 변칙 증여하는 정황으로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전세 보증금이 없어도 스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결국 보증금을 부모에게 반환해줘야 하는데 매수할 때부터 부모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다면 나중에 부모님께 보증금을 진짜 반환했을까 하고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겠죠. 추후 보증금을 스스로 반환할 자금 원천이 안 된다면 국세청은 주택 매수 때부터 부모에게 보증금에 상당하는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부모에게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경우 계속 전세로 돌려막게 하는 것이지 자녀가 실제 거기서 거주할 수는 없겠지요. 전세 계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전세 계약을 끼고 집을 사더라도 전 집주인이 부모와 전세 계약 후에 자녀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액만 지급하는 소위 갭투자 거래 형식입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과 일반 매수 계약 후에 매수자인 자녀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부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것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의심적인 정황으로 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확인하는 세 번째 기준은 중개사를 낀 정상적인 전세 계약인가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인의 정식으로 의뢰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집을 매수하면서 부모를 전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는 이런 형식 요건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시 정상적인 정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이라는 채무를 명확히 한 것인지 필수적으로 검토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족 간 전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실질로는 편법적인 증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법 논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실질이 증여인가? 어려운 법 논리보다는 결국 실질과 사실관계를 따지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진실게임 같은 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 조사하면서 납세자분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수집한 근거로 볼 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이 아닌 제3자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등 서로 공방을 펼치며 증거자료 수사하듯 세무조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족 간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사 관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형식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전세 계약 후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 등본 형식만 다른 곳에 주거하는 것처럼 꾸며도 안 됩니다. 이런 요건들 외에도 내가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제3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제일 간단한 사전 점검이 될 겁니다. 꼼수를 쓰려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남들이 볼 땐 이상한데 자기만 그럴 수 있다고 자기 최면에 걸려버리니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속증여 전문가와 꼭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